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임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4차 산업혁명인데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념들은 대략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로 드릴 말씀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요새 나타나는 변화를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입니다. 올해 2월에 열렸던, 1월이네요. 1월에 열렸던 건데 요 몇 가지 스케치를 좀 해보면 올해 CES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아마존의 알렉사입니다. 알렉사가 뭐냐면 음성인식 비서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SKT에서 누구 나왔고요. KT에서 기가진이 나왔듯이 스피커 같은 건데 말을 하면 음악 틀어줘 그러면 음악 틀어주고 내일 날씨 알려줘 그러면 알려줘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스피커로 하는 디바이스는 이런 알렉사라는 걸 탑재한 일종의 하나 예고요. 사실은 이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탑재하면 자동차를 음성으로 조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TV 연결하면은 TV를 맘대로 음성할 수 있는데, 요게 굉장히 많은 제품, CES에 출품됐던 많은 제품이 탑재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냐면 LG전자에서 실제로 CES에 알렉사를 탑재한 냉장고를 출품을 한 겁니다. 전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해 CES의 승자는 아마존이다, 알렉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또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AR, VR. 가끔의 인터넷에 360도 사진 나오는 거 보셨죠? 네, 그거를 찍을 수 있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360도 카메라, 이런 것들이 출품이 됐습니다. 또 가전제품 박람 전시회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차 시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폭스바겐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자동으로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드론, 조그만 드론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젊은 분들이 많아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죠. 엔비디아, 유명한 그래픽카드죠. 근데 이 회사가 요즘 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그래픽카드는 사실 그래픽카드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 데이터 처리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미지는 막대한 큰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카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봤더니 그 GPU가 인공지능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계산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용 하드웨어 플랫폼 만드는 회사로 변신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타가 출품한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로봇들을 많이 출품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은 페퍼나 아니면은 카이스트 휴보처럼 상당히 큰 사람 형태를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출품된 로봇들은 특징이 뭐냐면 조그맣고 가격도 싸고 100만 원 이내고 주로 음성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로봇, 가전제품과 같은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CES의 경향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AI의 전방위적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AI 하면은 알파고처럼 굉장히 고도의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가전회사에서 가전제품에 일상생활에 쓰는 AI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자율주행차 실용화가 임박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 많은 회사들이 첫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언제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걸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가 2018년에서 2020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상용차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차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 거고요. 또 하나는 AR, VR 시장의 확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로봇의 가전화.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보면은 과거에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점점 가격도 싸지고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IT하고 다른 기술의 결합. 가전제품 전시회인데 자동차 회사가 출품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라는 기술과 IT가 결합돼서 자율주행차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IT하고 다른 기술의 결합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IT와 즉 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대중화시킨 분은 다보스 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 이분이지만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미 변화는 있어 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리킬, 나타낼, 표현할 적당한 용어가 없었는데 마침 이분이 좋은 용어를 만드신 거죠.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저는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측을 말씀드리면 조만간 분명히 5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4차보다 앞서 있다, 5차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4냐, 5냐, 3.5냐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통칭하는 이름으로서 그냥 4차 산업혁명을 쓰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핵심은 제 생각에는 IT와 다른 기술의 결합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거는 과거에도 다른 이종 기술 간의 결합은 되게 많았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화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기계기술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IT가 다른 기술과 결합이 되는데 용어까지 따로 만들어가면서 호들갑을 떠느냐. 그 이유는 다른 과거의 이종 결합의 기술의 결합보다 IT와 다른 기술의 결합이 훨씬 더 변화의 폭과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왜 그럼 IT와의 결합이 이렇게 변화가 클까? 그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용어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보통 4차라고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1차는 전기기관에 의한 대량 수송 혁명, 전기기관차가 나오면서 물건을 먼데 보낼 수 있게 된 거, 다 아실 거예요. 2차는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한 대량 생산 혁명. 누구든지 공산품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거. 3차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혁명. 4차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IT와 다른 기술의 결합을 통한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더 많은 용량, 메모리, 더 빠른 프로세서,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4차 산업혁명, 즉 IT와 다른 기술의 결합이 제조 분야에 적용된 게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그래서 IT, 정보기술이 제조기술과 결합되면서 공장이 점점 스마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해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겁니다. 자, 직장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다음날 클럽을 가기로 친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디자인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과 재질과 이걸 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9시에, 밤 9시에. 그러면 자정부터 들어간 주문이 생산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지정한 커스터마이즈된 디자인으로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4시에 택배가 배달되고요. 그 다음날 7시에 클럽을 갑니다. 이걸 입고.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의 대부분이 대량 생산 제품이죠. 그래서 미리 생산이 된 제품을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 생산이 가능은 해요. 우리가 주문해서 원하는 대로 디자인으로 색깔로 만들어달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래 걸리고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빨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제품을, 다 품종을 비용의 증가 없이 빨리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생산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IT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IT로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인터넷으로.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한 제품 사양에 맞춰서 필요하면 제조 설비를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IT가 알아서 최적화해서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런 맞춤형 생산은 가격이 비쌀 겁니다. 근데 IT 발전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3D 프린팅, AR, VR,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차세대 에너지원, 바이오. 근데 이 리스트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술들이 되게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는 정말로 다른 기술이고요.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3D 프린팅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기술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 IT하고 다른 기술이 결합되면서 변화가 크다고, 다른 것보다 크다고 그랬는데요. 왜 클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 제가 답을 갖고 있고요. 요거 아나 모르나 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질문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IT가 다른 기술과 결합될 때 왜 변화의 폭이 클까? 그 이유는 IT와 다른 기술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종 기술의 결합이 예를 들어서 기계기술과 화학기술, 이거는 그나마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IT와 다른 기술은 되게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만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만화입니다. 뭐냐면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원로 만화가십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1965년에 그린 만화예요. 1965년에 그 당시 시점에서 2000년, 65년 시점에서 2000년은 먼 미래였습니다. 먼 미래의 생활상을 예측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소형 TV 전화기. 뭡니까? 스마트폰. 그죠? 그 다음에 전파신문. 뭡니까? 인터넷. 그죠?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원격 진료. 공부를 집에서 한다. 이건 뭡니까? 인강.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제로 살고 있는 혹은 쓰고 있는 기술들을 정확히 예측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이겁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달나라 수학여행 빼고는 대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실현된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쭉 제가 여기 나온 기술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장 많이 실현된 기술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스마트폰, 인터넷, 그죠? 그럼 가장 적게 실현된 건 뭐라고 보세요? 달나라 수학여행 빼고? 네, 원격 진료. 무빙워크도 공항에 있지만 우리 생활에, 여기서 말했던 무빙워크는 차도 옆에 인도에 있는 무빙워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현이 안 된 거죠. 그죠? 사실은 제가 요거를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현된 정도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아마 한두 개 위치를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할 게, 그럼 실현이 많이 된 기술과 실현이 적게 된 기술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현이 많이 된 기술은 정보 기술이죠.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고요. 실현이 적게 된 기술, 이거는 뭔가 물리적인 거에 관계된 기술입니다. 이동을 하거나 물리적인 변형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리적인 기술, 물리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갈수록 실현이 적게 됐고요. 정보라는 그런 특성이 많이 들어갈수록 실현이 많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보 관련된 기술은 생각보다 발전이 빨랐다.
물리적인 뭔가에 관련된 물리성이 강한 기술은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화가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 사람이 기술을 몰라서 그렇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65년에 이 세상에 없었던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계셨던 분들은 70년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미래를 예측해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그걸 쭉 늘려보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예상보다 정보에 관련된 기술은 훨씬 빨리 발전했고 물리적 기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 정보 시스템 분야에 있습니다. 가상성과 물리성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사실 제 강의를 들었을 때 기대하셨던 거는 첨단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세계 탑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기대하셨을 텐데 굉장히 막 개념적인 걸 한다고 해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가상성은 뭐냐면 정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보는 뭡니까? 가상의 재화죠. 정보라는 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은 반도체라든지 DVD에 얹어서 사용을 합니다. 운반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반도체, 우리가 메모리를 생각할 때 메모리가 가지는 가치는 갖고 있는 정보가 가치를 갖는 거지 메모리의 물리적인 성격, 크기나 모양이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리성을 갖는 제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나 책상 같은 거는 물리적인 성격 자체가 가치를 갖습니다. 특정한 모양, 특정한 크기, 특정한 강도가 가치를 갖는 거지 뭐 책상이나 의자가 무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성이 강한 제품은 물리적인 성질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물리적인 성질을 유지하는 데는 물리법칙의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제조기술이 발전해도 책상을 거기 쓰는 재질을 지금의 100분의 1 두께로 얇게 할 수는 없죠. 강도가 떨어지니까. 강도가 가치인데. 그죠? 근데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거기에 정보를 얹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왜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 안에 회로를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로를 10,000분의 1로 줄이도 상관이 없어요. 되기만 하면 돼요. 전기만 통하면 돼요. 에러가 없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 자체는 그 가상성 때문에 즉 물리법칙의 적용을 안 받는 성질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매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걸 대체하면서 혹은 집적도를 높이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제품들은 물리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리성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의 법칙이 있죠. 무의 법칙이 뭐냐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한 매 2년마다 2배가 된다. 근데 매 2년마다 2배가 되는 게 계속 더해지니까 즉 복리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직선 같지만 여기가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또 잘 아시는 황해 법칙 있죠. 모르세요? 황해 법칙. 네, 전 삼성전자 사장이셨던 황창규 전 사장님이 지금 KT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메모리 집적도 즉 용량은 매 12개월,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 잘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제품을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물리적인 제품인데요. 물리적인 제품은 자 출력이나 연비 지난 3, 40년 동안에 몇 배나 개선됐는지 아세요? 제 자동차 관심 있는 분 아실 거예요. 연비가 좋아졌는데 많이 잡아야 한 2.5배 3, 40년 동안에 보통 2배 정도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려면 물리적인 법칙에 제약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법칙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느린 겁니다. 다른 물리적인 제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차 전지, 여러분 잘 아시는 축전지, 요새는 이온
이온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데 그거의 에너지 밀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가도 물어보니까 한 3, 40년 동안에 2배 정도,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1956년에 IBM에서 만든 그 당시 최첨단 하드디스크입니다. 용량이 얼마인지 보이시죠? 자그마치 5MB. 아마 여기 메가가 뭔지 모르는 분들 아닐 거예요.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기가의 1000분의 1이죠. 가격은 수백만 달러입니다. 비싸니까 비행기로 나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512GB SSD. 크기가 이만한 손톱만 합니다. 옛날에 하드디스크는 이만 컸는데 지금은 칩처럼 꽂아요. 이건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용량 자체로만 봐도 수만 배, 수십만 배 커졌고요. 가격 대비로 치면 수억 배, 수십억 배 싸졌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성과 물리성의 차이라는 거죠. 가상의 기술은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IT, 물리적 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리고, 가상의 기술, IT는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IT에 되게 익숙해졌어요. IT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IT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다른 기술도 그럴 거 아니냐, 그렇지 않냐라는 착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극단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룸의 법칙인데요. 이룸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이건 뭐냐면 제약업계에서, 제약산업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투자한 R&D 비용 10억 불당 새로 신약물질이 얼마나 개발됐는지를 쭉 보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억 불을 투자하면 신약물질을 10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10억 불 투자해도 한두 개 건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나 황해의 법칙이 나타내는 IT는 이쪽 극단이고요. 이름의 법칙이 표현하는 제약산업, 신물질 이쪽은 다른 쪽 극단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기기술이나 화학기술은 중간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룸은 무어를 거꾸로 한 겁니다. 무어랑 반대라는 의미로 무어 스펠링을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IT와 다른 기술의 결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그렇게 변화가 큰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른 IT와 다른 기술이 결합되면서 IT의 굉장히 빠른 변화 속도가 다른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융합된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정보는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만들어진 정보를 복제하거나 어디로 보내는 데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지금도 적게 들지만 그 비용조차도 점점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물리적인 제품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만드는 데는 변동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재료비, 인건비가 들어가요. 근데 정보제에서 변동비의 개념은 복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오프라인 기업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물리적인 탁자, 의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쓰는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 원가를 낮출까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대량 생산, 즉 스케일을 크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얻거나 새로운 원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전략을 씁니다. 아니면 차별화, 같은 가격이라도 우리가 뭔가 다르다, 재료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전략이 통하나요? 자, 온라인에서 서비스 경쟁하는 회사끼리 자, 우리 회사 서비스가 더 싸요 라고 하는 게 없죠. 왜 없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제는 변동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0인데 우리가 0이에요. 우리는 0.0000 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트워크 효과. 즉 온라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일단 만들어진 정보 서비스, 온라인 기업의 제품은 서비스입니다. 그죠? 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뿌려요.
사용자를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로부터 간접적인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쓰시면 검색 기능 무료로 쓰시죠? 검색 기능이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드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무료로 쓰게 하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광고로부터, 그러니까 사용자는 돈을 안 내요. 네, 네이버는 간접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쓰니까 그런 전략은 온라인에서 먹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서로 전략을 다르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리적인 제품의 특성과 온라인의 가상의 제품의 특성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가상의 정보는 양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그만큼 사용처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카메라 몇 장이나 하루에 몇 장이나 찍으세요? 한 30장 이상은 찍는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히 그러세요. 30장 이상은 찍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전혀 없어요? 의외인데요? 한 10장 이상은 찍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가 찍는 사진은 가상의 정보입니다. 그죠? 디지털 정보입니다. 근데 옛날에 사진은 뭐였냐면 물리적인 필름 카메라였어요. 자,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필름 카메라 찍을 때는 굉장히 아껴서 찍고 그랬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찍을 때 아껴서 찍으시나요? 아니죠. 왜냐면 지울 수 있고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건 정말로 특별한 경우였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찍어요. 이것도 그죠? 강의원 같은 거 많이 찍으시죠? 아니면 글씨 요새 안 쓰시죠? 메모 안 하시죠? 뭐로 해요? 사진으로 그냥 찍어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물리적인 제품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찍는 경우에 필름 카메라 비용이 0이라 하더라도 필름도 무료고 현상이나도 0이 무료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찍으실까요? 찍으시겠어요, 여러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찍은 사진은 물리적인 사진이 되기 때문에 정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찍는 거죠. 그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가상의 정보는 결합을 할수록, 다른 정보를 결합을 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라는 이미지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위치 정보, 날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물리적인 제품은 결합을 하기도 힘들지만 했다고 가치가 올라가진 않아요. 의자, 책상 붙인다고 가치가 꼭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기술이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리적인 제품을 쓰는 오프라인의 전략과 가상의 제품을 서비스하는 온라인의 전략이 다르다. 그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네트워크 효과는 온라인에서 주로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온라인에서 한 서비스, 특히 네트워크 성격을 갖는 서비스로 한 사용자가 쏠려버리는, 사용자들이 다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이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만큼 거의 자연 독점이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물론 독과점 규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독점을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카카오톡은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즉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는 큰 네트워크를 선호하고요. 그런 게 쏠림 현상을 가져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리 후발주자가 발버둥을 쳐도 선발주자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경쟁하는 다른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설치하면 10,000원 들여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이뻐요. 사용 속도가 빨라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쓰시겠어요? 안 쓰시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쓰는 목적은 연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큰 연결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우리한테 더 큰 가치를 준다는 거죠. 오프라인은 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도 연결이 갇힌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맥 아니면 뭐 동호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동호회에서 그럼 사람들이 자, 여러분 같으면 산악자전거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악자전거 동호회가 하나는 10,000명의 회원이 있고요. 하나는 1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50명.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양쪽 동호회의 총무예요. 회원이 10,000명인 산악자전거 동호회의 총무와 150명인 산악동호회 총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10,000명이, 회원이 10,000명이면 한번 산행 계획하려면 어떨까요? 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전화로만 한다면,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에서 결국 연결이라는 것도 정보 처리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통화한다, 뭘 조정한다, 정보 처리예요. 오프라인에서 정보 처리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전화나 이런 거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온라인은, 가상의 세계는 정보 처리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네트워크의 연결이 같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비용도 따라 커지기 때문에 힘들고요. 온라인은 비용이 따라 안 커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 그 이전의 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자동차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아, 저 차는 쓰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저 차를 골라.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타는 사람이 많으면은 특성이 없다고, 개성이 없다고 싫어하죠.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동차와 결합이 되면서 자율주행차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 우리한테 제공해준 가치가 뭘까요? 운전을 대신해준다. 그건 기본적인 가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나왔어요. 차 타고 가면서 뭐 하시겠어요? 물론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잠을 자는 걸 겁니다. 그죠? 잠을 다 잤다. 잠이 안 온다. 뭐 하시겠어요? 뭐 업무를 보거나, 그죠? 인터넷을 하거나 정보 소비가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정보 소비할 때 가치를 느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정보를 잘 제공해주면 가치를 느껴요. 맞춤형 정보, 그죠? 근데 맞춤형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글이 맞춤형 정보 잘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게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천은 뭐예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수많은 사람들로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잘 맞는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율주행차는 뭐겠어요? 쓰는 사람이 많은 자율주행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자율주행차를 고를 때 이 자율주행차를 통제하는 운행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를 보게 될 거라는,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IT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술과 결합될 때 전혀 IT하고는 관계없던 기술이 이 두 기술이 결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IT의 특성이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큰 변화들이 생긴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은 가상성과 물리성, 가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의 결합인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러면 가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중간에 연결은 누가 시켜주나요? 자, 우리가 가상의 정보로 뭘 넘긴다. 그게 뭐예요? 자, 알파고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도 가상의 세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바둑을 두는 물리적인 세상이 있잖아요. 그럼 가상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건 뭡니까? 정보죠, 정보. 물리적인 세상을 현재 상황이나 상태를 파악해서 디지타이즈화하는 순간 가상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뭡니까? 알파고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가 물리적인 세상을 감지해서 그거를 정보로 바꿔줘요. 그 순간에 가상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도 조절 장치가 우리가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우선 물리적인 방의 온도라는 거를 온도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디지털화해요. 정보화합니다. 그 순간에 물리적인 세상의 상태가 가상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켜야 되겠다, 꺼야 되겠다. 그 판단이
다시 물리적인 에어컨이라는 기계에 영향을 미쳐서 물리적인 세상의 온도가라는 게 바뀌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고요. 사실은 복잡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의 정보가 많이 정보가 될수록 더 많은 일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타보시면 도로교통 시스템이 좀 좋아졌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신호가 잘 스마트하게 바뀐다는 거 느끼시나요? 차량의 길이에 따라서, 대기 차량의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기를 바꿉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길 바닥에 센서가 있어요. 차를 감지하는. 그래서 차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감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호등 주기를 바꿔줍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신호등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정보를 더 추가로 모아서 처리를 하면 더 스마트한 교통통제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뭐를 더 추가로 수집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아까 얘기한 자동차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차종에 따라 가속 감속이 다르잖아요. 그죠? 차종. 그 다음에 운전자가 누구냐? 이 운전자가 운전 습관이 어떠냐? 같은 운전자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술은 아니고 큰일 나죠? 피곤한 상태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그런 정보를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정보 처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수렴하긴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정보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센서가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싸지면서 그런 게 가능하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비용은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런 정보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예상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현실 물리적인 세상에 더 많은 상태의 정보가 가상의 세상으로 넘어가서 처리가 될 거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어떤 분야를 잡았을 때 이 분야의 어떤 것들이 더 디지타이즈와 가상화 될까, 그런 걸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어떤 새로운 처리가 가능할까, 어떤 새로운 일이 가능할까, 그게 결국은 앞으로 그 분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개념 중요한 것들이었고요. 기술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인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파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박사학위 논문이 어느 쪽이었냐면 추천 시스템 쪽을 했어요. 네, 추천 시스템이 인공지능의 중심은 아니고요. 변두리에 해당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개발된 건 오래됐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당연히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들은 꿈이 뭐였냐면 컴퓨터가 사람만큼 똑똑해지는 거, 꿈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초기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식은 규칙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즉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분야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알아내서 각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리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되는 분야도 있지만 안 되는 분야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는 분야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나왔던 시스템인데요. 그 제약 쪽에서 사람들이 왜 약 중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 있죠. 그 다음에 질환에 따라서 특정 질환에 먹으면 안 되는 약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사람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전문 약사로 끄집어내서 컴퓨터에 규칙 형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이 약과 이 약 같이 먹으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이 약 먹으면 돼? 안 됩니다. 이러고 해줘요. 그런 극히 일부에서는 성공했는데 안 되는 분야 어떤 분야냐면 바둑. 왜 안 됩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둑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얘기 들으셨죠? 바둑의 경우의 수는 전 우주의 원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대요. 원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딱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컴퓨터가 내는 결과가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거는 안 된다. 안 되는 분야인가 보다. 우린 글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15년 전만 해도 저도 뭐 추천 시스템 이런 거 하는데 인공지능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아직도 그런 거 하십니까? 그 사양 죽은 학문 아니에요? 이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알고리즘도 물론 개선이 됐어요.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규칙이고요. 또 다른 분야는 뭐냐면 기계학습이에요.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데 기계가 학습을 할 때 기계가 학습하는 교재는 뭐겠습니까? 기계학습의 교재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재가 좋으면 공부가 더 잘 되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좋으면, 좋고 많으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데이터로부터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IT 발전, 처리 속도 향상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두 개가 맞물려서 알고리즘도 개선되고 데이터도 늘어나면서 정확도가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더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AI가 좀 발전했고요. 사실은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사 뭐 이런 것들 누구 기가진이처럼 우리 생활 곁에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에 음성인식 써보셨죠? 문자 보낼 때 마이크 누르고 말하면 받아 적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클라우드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음성에 가장 가까운 문자를 찾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도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규칙하는 방식이 있고요. 기계학습이 있다고 그랬죠. 기계학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신경을 흉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의 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축색돌기, 수상돌기? 뉴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각세포들 있잖아요. 감각세포들은 자극을 받으면, 즉 입력을 받으면 어느 특정 값 이하는 감지를 못하다가 특정 값이 넘어가면 감지를 전기 신호를 빵 쏩니다. 그럼 그게 신경을 통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흉내 어떻게 냈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신용카드 발급 담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즉 인풋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내가 발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조건, 인풋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이 연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웃풋이 연체를 한다 안 한다 혹은 발급할 거다 안 할 거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결정짓는,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인풋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소득, 그죠? 뭐가 있어요? 은행의 신용도,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네? 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연체를 한 기록이 있냐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소, 사는 지역, 성별, 나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각 인풋을 얼마나 적절한 가중치를 곱해서 이걸 더한 다음에 어느 값 이상이면 발급을 하고 어느 값 이하면 거절할지에 대한 기준, 가중치와 임계값의 그러니까 합의 기준치 이겁니다. 이거를 기계가 배우는 거예요. 뭐로 배우겠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과거에 데이터가 있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풋들이 있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연체자가 됐냐 안 됐냐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기계가 최적의 가중치와 최적의 임계치 기준값을 정할 수 있어요. 오차를 최소화하는 거로. 그거는 기계적인 절차입니다. 알고리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딱 넣어주면 인풋과 아웃풋을 딱 넣어주면 제가 따라락 해서 학습을 해서 최적의 가중치와 임계치를 구합니다. 그럼 이게 학습이에요. 그게 학습입니다. 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용을? 알고 싶은 사람의 인풋을 넣어줘요. 그럼 기계가 학습한 가중치와 기준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연차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해줘요.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좋고 요즘 개발된 좋은 알고리즘을 쓰면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아실 건 뭐냐면 은닉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기술적이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여기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중치를 곱하긴 하지만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간에 은닉 노드라는 걸 넣습니다. 은닉 노드는 뭐냐면 값은 우리가 은닉 노드 값을 따로 구하진 않아요. 따로 밖에서 얻진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인풋으로부터 신경망이 은닉 노드 값들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복잡해지면 인풋과 아웃풋을 직접 직결을 해버리면 에러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데이터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모양이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인풋과 아웃풋을 직접 연결한 짝대기, 막대기를 가지고 맞춰보려면 안 맞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대기를 부러뜨리면 되잖아요. 관절을 두세 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쌍절곤, 삼절곤이 되면서 복잡한 모양에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닉 노드를 많이 넣어줄수록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닉 노드가 늘어나면, 은닉층이죠. 은닉층이 늘어나면 풀기가 복잡해집니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은닉층이 하나, 은닉층 하나에 은닉 노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은닉층 하나 있는 것까지 풀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은닉층이 2개 이상인 걸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됐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딥러닝. 딥러닝이 바로 그거예요. 딥러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딥러닝이 별도의 아주 독자적인 기가 막힌 심오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인공신경망 중에서 은닉층이 2개 이상인 신경망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파고를 보시면 알파고도 딥러닝이거든요. 알파고는 은닉층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신문기사에 났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알파고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13개입니다. 13개는 정말로 예외적으로 많은 거고요. 웬만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은닉층이 2-3개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 늘려봤자 별로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개념,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은닉층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을 배우셨습니다. 이해하신 거예요.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딥러닝이 좀 약간 막강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지 때려 넣으면 돼요. 때려 넣으면 제가 학습을 해요. 물론 정확도는 뭐 정확할 수도 있고 안 정확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의 데이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코딩만 할 수 있으면 이미지 됩니다. 문자 됩니다. 근데 키는 이미지를 어떻게 코드화할 거냐, 문자를 어떻게 코드화할 거냐, 그거만 결정이 되면 어떤 거든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실제로 미국의 통신회사에서 한 데이터인데요. 통신회사가 뭘 알고 싶었냐면 우리 회사 고객 중에 우리를 떠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번호 이동을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공신경망에서 출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탈한다, 안 한다. 그죠? 입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데모그래픽하고요. 나이, 연령, 뭐 지역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전화 사용 패턴,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죠? 우리나라는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변수를 넣으면 그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번호 이동을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네? 약정이 끝나가느냐, 안 끝나가느냐. 약정 끝날 때 보통 많이 하니까,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과거의 행동을 한번 더 되돌아보세요. 중요한 게, 제 생각에 중요한 게
멤버십 포인트를 갑자기 털었느냐 안 털었느냐. 자, 내가 번호 이동하겠다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아, 멤버십 포인트부터 써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쭉 넣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은닉층이 몇 개입니까? 은닉층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인풋이고요. 이게 아웃풋이고 이게 은닉층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피팅을 시켜봤더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번호 이동을 안 한 사람 중에 예측으로 정확하게 안 할 거다라고 예측한 비율이 86.9%, 실제로 번호 이동 한 사람 중에 번호 이동 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의 비율이 62%.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 90몇 프로도 아닌데 뭐 대단한 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도가 10%만 올라가도 기업에서는 상당한 마케팅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이거는 튜닝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구성해서 하면 정확도가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런데 하나 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공지능 딥러닝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특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추월한다. 그죠? 기계에 지배받는다. 우리가 기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날이 올지 모른다. 일자리 없어진다. 뭐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아직은 현재 딥러닝 알고리즘으로는 제 생각에 종합적인 지능으로서 사람을 추월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신경망 구성 자체를 사람이 해줘야 돼요. 문제의 정의도 사람이 해줘야 되고요. 구성도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은닉층을 몇 개 넣을 거냐, 은닉노드를 몇 개 넣을 거냐,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걸 스스로 결정하는, 특히 문제 정의를 스스로 하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고는 해요. 문제 정의를 스스로 하는 인공지능. 근데 그게 언제 사용을 알기 힘들고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지능으로서 전혀 새로운 도메인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방심하고 인공지능 별거 아니네 생각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히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 로보 어드바이저. 옛날에는 어널리스트들이 하던 일을 로봇, 즉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상당히 정확하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패닉해서 막 놀래가지고 그런데 절대로 냉정하게 숫자로만 봅니다. 그래서 더 투자 결정 더 잘해요. 그런 분야는 분명히 인공지능이 앞서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잘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대한 계산은 잘해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애매모호한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과거에 전혀 관계없는 지식을 가지고 근거해서 뭔가를 하는 거. 전혀 다른 걸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창조적인 거.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기술로 증가현실과 가상현실이 있는데요. 요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제가 자율주행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율주행차는 IT하고 자동차 기술이라는 기계 기술이 결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전략도 바뀌고요.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 즉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자율주행차는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에 붙어버리면 마찬가지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알렉사, 아마존의 알렉사는 그걸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전략을 짜냐면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무료로 풀었습니다. 무료로 풀었던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니까 어느 회사든지 원하는 회사는 알렉사의 그걸 이제 에스크라고 그러는데 알렉사 스킬스 킷이라고 그러는데 알렉사를 붙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툴들,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그거를 무료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다. 우리 회사 TV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알렉사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갖다가 자기가 써서 제품을 출시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출시한 삼성전자 TV에 알렉사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렉사 말로 음성으로 지원하고 조작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도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구글이 알파고가 유명하잖아요. 알파고의 인공지능 기능을 텐서플로우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풀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갖다가 내 소프트웨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의 인공지능을 자기가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나중에 가정을 해봅시다. 몇십 년 후에 시장에 알렉사하고 구글이,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구글이 막 경쟁하다가 아마존이 무슨 이유에서 모르겠는데 알렉사가 많은 시장에 퍼졌어요. 대부분의 자동차, 가전제품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은 상대적으로 쓰는 제품이 적어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살 때, 자, TV를 사려고 봤더니 알렉사를 탑재한 게 있고요.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탑재한 게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알렉사가 80% 이상 갖고 있어요. 60%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시장 점유율이 큰 거. 왜냐? 인공지능이 해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니즈를 자동으로 알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알아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알렉사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요인은 가격, 화질, 크기 뭐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물리적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탑재한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느 검색 엔진을 쓸 거냐, 어느 쇼핑몰을 선택할 거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물리적인 TV, 자동차 선택할 때도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얘기하는 기술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100%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게 아니더라도 이미 찍어놓은 실사 이미지, 360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은 VR이라고, 가상현실이라고 부르고요. 실시간 실사 이미지 위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켓몬고를 보시면 포켓몬고 카메라를 비추면 실사 영상이 보이면서 그 위에 추가적인 포켓몬 이미지가 덧붙여서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고요. 만약에 실사 영상이 100%다. 그거는 실사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사 이미지가 이쪽 끝이고 가상현실이 이쪽 끝이라면 중간에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이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컴퓨터가 100% 만들어낸 이미지, 게임 대표적입니다. 게임은 컴퓨터가 만들어내요. 그죠? 그 다음에 영화, 아바타, 소위 말하는 CG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 아바타거든요. 이 이미지 그래픽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건데, 이 그래픽의 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배우의 얼굴에 점을 찍고 그걸 잡아냈어요. 캡처해서 그대로 갖다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런 움직임을 위해서 일부 게임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 사람을 다트를 붙여가지고 잡아내서 갖다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직은 컴퓨터가 그래픽 기술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실사 영상처럼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움직임은 물리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잖아요. 관성도 있고요. 그죠? 뭐 탄성도 있고요. 마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가 물론 계산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100% 못 잡아내니까 이런 캡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하면 이런 컴퓨터에서 그런 물리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물리 엔진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 이런 캡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있고요. 또는 뭐가 있냐면, 이미지와 모션이 결합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크린 골프. 자, 스크린 골프는 우리가 채를 휘두르면 채의 움직임, 각도, 속도를 정확히 잡아내죠. 실제 움직임을. 그걸 가지고 뭐랑 결합합니까? 이미지, 스크린 속의 공의 움직임이라는 이미지랑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G는 그래픽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물리적인 움직임을 잘 잡아내느냐가 관건이에요. 또 하나 다른 예로 들어보면 이게 있습니다. 사이클인데 이런 기기를 쓰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3D 화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지나가는 거죠,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페달이 무거워지고요. 언덕이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때는 페달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픽뿐만 아니고 그래픽과 연동된 물리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과 결합된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실사 이미지를 이용한 VR이 있습니다. 이건 방송에 많이 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 아직은 여러분들 360도 이미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정지 화면입니다. 360도 카메라를 한번 딱 찍은 거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게 동영상, 실시간 동영상을 360도에 볼 수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뭐냐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에 그걸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메라가 선수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카메라가 다른 위치에 있으면 이미지가 왜곡이 되거든요. 그 원근법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거를 보정해서 원래 이미지를 복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잘 발전이 된다면 뭐가 가능하냐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360도 카메라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뭐가 가능하냐면 스포츠 중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한 화면 보잖아요. 정해진 화면 보는데 만약에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포수 자리에서도 볼 수 있고 투수 자리에서도 볼 수 있고 축구 막 뛰는데 뛰는 선수랑 같이 달리면서 볼 수 있고 돌아서 저쪽 골키퍼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라마 결정적인 장면, 두 주인공이 첫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한번 볼까? 하면 뒤쪽에 돌아가서 보고요. 그런 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구현이 될 겁니다. 점점 발전할 거고요. 그런 게 있다면 결국은 지금 설명드린 AR, VR은 많은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련된 기술일 거예요. 게임, 영화, 드라마, 스포츠 중계, 방송 이런 쪽에 아마 많이 쓰일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종류의 AR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켓몬고. 실사 화면, 실제 화면인데 거기에 포켓몬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거 많이 하시죠?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마리 못 잡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임인데요.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은 기술을 쓴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일본의 덴츠라는 광고 대행사가 2010년에 아이 버터플라이라는 캠페인을 한 건데 뭐냐면 똑같아요. 포켓몬이 나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만 출몰하는 특정한 나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뭐에 쓸 수 있냐면 기업이 광고를 할 때 자기 점포에 사람을 모이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희귀한 나비를 자기 점포 근처에 많이 배치하면 됩니다. 돈을 주고, 이 회사에 돈을 주고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팬클럽도 생기는 거예요. 시리즈로 다 모은 사람 오면 정정은 받고요. 그런 거죠. 레벨이 높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광고. 사람들이 광고 안 보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나비를 잡으면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그런 광고를 쓰인 거죠. 기업에서 쓰이는 AR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마커라는 QR코드 비슷한 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기에 스마트폰을 비치면 이걸 인식을 해서 그 위에 특정한 이미지를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동용 책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동용 책을 펼친 다음에 스마트폰을 대면 거기에 주인공이 실제 화면에 막 움직이고 춤추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동용으로 하는 건데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자동차를 정비하는데 어떤 부품을 어디에 어떤 순서를 끼워야 되는지를 초보자들은 잘 모르죠. 그거를 자기가 쓴 요 VR, AR 기기에 실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비행기 조립 같은 경우는 비행기 조립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조립하는 사람이 이걸 쓰고 들어가 작업을 하면 여기 자기 화면에는 실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모양의 부품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매뉴얼 글씨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시험적으로 하고 이게 삼성 서울병원 건데요. 시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수술을 할 때 그런 의료사고 보신 적 있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 절단하는 경우. 그런 경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혹은 그런 심한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다가 어떤 환자가 신경이나 혈관이 이상한 형태로 기형적으로 있는 경우에 잘못해서 건드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환자의 신경, 혈관 모양을 3D로 수술 전에 정확하게 스캔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수술할 때 의사의 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에 보여줘요.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겹쳐서 환자의 뼈 모양이라든지 혈관 모양, 신경 모양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죠. 혹은 어디를 얼마큼 절단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표시해줍니다. 이런 목적으로 좀 그러니까 프로토타입들은 나와 있어요. 좀 발전도 해야 되겠죠. 정확도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능한, 이게 SKT에서 2010년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건데요. 기억나세요? 오브제라고? 여기 계시면 너무 젊으셔가지고, 당시에, 유치원 다니고 막 그랬었나요? 네. 이게 뭐냐면, 처음 가는 지역에 스마트폰으로 건물을 비치면 각 건물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그만뒀냐면, 건물 이름 보여주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서 이걸 비치면 건물을 보여주고요. 건물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점포가 있는지,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필요하면 그 회사의 전화번호부,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알 수 있는 점포가 있으면 그 점포의 메뉴, 가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도로 했는데 굉장히 구현하기 힘든 기술입니다. 왜냐면 낯선 곳에 가서 스마트폰 딱 비쳤는데 어느 건물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 되고요. 건물 모양, 이미지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서 맞춰서 같은 건물을 알아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각 건물에 어느 회사가 입주해 있는지, 어느 점포가 있는지, 메뉴는 뭔지 다 DB가 있어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기술 쪽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기술, 뛰어난 기술만 만들어서 제품으로 내면 시장에서 대박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과 비즈니스로 성공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시장이 그걸 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그 기술이 시장이 지불할 만한 의사가 있는 가격보다 낮아야 돼요. 두 가지 중에 아무것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3D TV. 한때 막 붐이었죠. 지금 보입니까? 3D TV? 3D TV는 실패한 제품입니다. 왜 실패했어요? 기술적으로 낙후해서? 아닙니다. 3D 훌륭하게 구현합니다. 근데 왜 안 됐죠? 시장에 니즈가 있었습니까? 니즈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약했어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3D로 보면 물론 좋죠. 그죠?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경도 써야 되고요. 3D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쓰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D가 좀 이렇게 표면이 작아 보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 돈을 주고 3D를 볼 필요는 없다. 2D면 되지. 오히려 화면 큰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시장이 이걸 원하느냐, 강하게 원하느냐,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시장에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보다 낮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이 AR, VR 기술을 쭉 설명을 하면은 AR 갖다가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저거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진짜로 원하느냐, 시장이 원하는 생각이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좀 판단해 본 아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을 분류를 해본 겁니다. 뭐냐면 가상성과 물리성의 정도에 따라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자, 보시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가상성이 강한 기술이에요. SNS도 그렇죠.
핀테크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차세대 에너지는 물리성이 굉장히 강한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앞으로 10년 내에 뭐 10배 향상돼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터도 참 많은 분들이 3D 프린터에 특히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저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게 뭐냐면 물론 3D 프린터가 많이 쓰이고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3D 프린터는 물리성이 강하죠. 물리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3D 프린터의 비용, 그 왜 혹시 보신 분 있으시죠? 뒤에 필라멘트라고 그러잖아요. 동글동글하게 감긴 자료를 넣어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하는 합성수지. 필라멘트의 가격이 앞으로 10년 내에 100분의 1로는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금속을 다루는 3D 프린터는 특히 굉장히 크기도 크고 비쌀 뿐만 아니라 소음, 그다음에 공기 오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기계기술이니까 물리성이 강하긴 하지만 IT가 들어오면서 AI가 들어오면서 조금 가상수적으로 갔다. 그래서 기술의 난이도를 보시면 인공지능을 길쭉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난이도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알파고처럼 세계 탑 클래스의 AI 기술은 정말로 많은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어려운 기술이지만 이쪽이 아까 얘기한 텐서플로우 오픈소스로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생도 누구나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 쉽게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난이도가 낮다는 거죠. 또 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가상성이 강한 기술들은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IT 빨리 발전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첨단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몇 년 지나면 누구나 쓰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 개발을 하면서 격차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반대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5% 개선하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일단 개선한 기술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꼭 어느 쪽이 발전 속도가 빠르다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무슨 얘기냐면 많은 투자와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거고요. 밑에는 그렇지 않다. 근데 사실은 SNS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밑에 놓은 이유는 이거는 기술의 난이도, 기술의 첨단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빨리 시장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의 난이도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의미에서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조금 뭐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주관적인 판단은 이렇고요. 요 동그라미 크기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깔이 좀 진한 게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큰 규모가 클 거로 예상되는 4가지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기술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데 뭐 기술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그럼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쩌란 말이냐, 그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일자리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IT하고 다른 기술이 결합되면서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100명이 투입돼서 해야 됐던 여러 가지 판단, 처리 이런 거를 AI가 대체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고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게 똑같다면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아웃풋에 대해서 인풋이 레이버가 적게 필요해요. 사람이 적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거고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을 못 받으니까 소비를 안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비가 줄어서 생기는 경제 불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결국은 사람이 개입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핵심은 어느 효과가 더 크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일자리 감소 효과가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 대체되는 일자리를 보면 대부분 단순 직업, 단순 노동에 가까운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이 처음 적용되는 분야가 뭐냐면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 중에서도 좀 단순 작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신용카드 발급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기준이 딱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발급, 거부, 발급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저직능 사람들, 즉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AI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AI도 할 수 있기 때문에 AI랑 경쟁해야 되고요. 반대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AI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AI가 가치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즉 소득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갈 거니까 소득이 줄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해야 된다. 지금 8시간, 하루 8시간이 표준이라면 6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더 적게 일하고 월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줘야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죠? 왜냐면 그럼 당장 기업에서 비용이 올라가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소득 갖고 소비를 해야 경제 침체가 막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자, 아마 여기는 그 정도 나이대 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녀들, 그럼 우리의 지금 초등학교인데 유치원인데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AI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적인 일. 그 다음에 AI가 또 못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과거에 산업혁명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산업혁명도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간 변화거든요. 생산성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바뀐 게 뭐 있습니까? 바뀐 게 뭐가 있냐면 그 전보다는, 산업혁명 이전보다는 사람들의 정서, 창의성에 관련된 일들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예술품의 가치. 그래요? 아니면 요즘에 또 특히 산업이 발전했다고 한 선진국일수록 각광을 받는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카운슬러. 그래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추세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의적인 거 얘기를 해보자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하고 소설도 쓰는 시대에 무슨 창조적인 일이냐. 그죠? 맞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신 분 많으실 텐데 인공지능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있죠. 그 화가의 모든 그림을 다 배워서 화풍을 다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면 자, 서 있는 남자 그려줘 그러면은 쫙 자기가 그립니다. 렘브란트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는데 전문가도 이게 렘브란트 새로운 그림, 발견된 그림이라고 하면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같이 그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AI가 소설을 써서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AI인지 몰랐다. 입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작곡도 해요. 그래서 뭐 클래식부터 쫙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밝은 분위기에 뭐 경쾌한 4분의 4박자 정도 곡을 만들어줘. 그러면 잘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할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예로 든 것들은 AI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배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없던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전혀 없던 새로운 거, 그림으로 치면은
전혀 없던 새로운 화풍, 추상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상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약한 창조성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립해서 만드는 창조성이 있잖아요. 떨어지건 AI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뛰어난 창조성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직업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뭐 카운슬러도 있고요. 상담 이런 거 또 뭐가 있겠어요? 자, 마케팅 생각해 보세요. 제품 기획, 제품을 우리가 기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AI가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해준 다음에, 이런 종류의, 이런 방향의, 이런 컨셉의 제품, 가격은 이 정도라고 하면 정확한 디자인 같은 것들은 AI들이 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여러 사례를 보고 배워서. 그렇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직도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예를 드는 게 인공지능 의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IBM 왓슨이 암 환자 진단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죠. 사람들이 사람 의사가 한 진단과 왓슨이 한 진단 중에 뭘 신뢰하냐 물어보면 왓슨을 신뢰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초기라서 그렇고요. 제 예상으로는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왓슨이 오진을 해요.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TV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IBM 왓슨 이대로 좋은가 해서 나오고 사람들이 괴담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법적 책임 누가 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됐든 인공지능 판사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법전을 때려넣으면 자기가 학습해서 정확하게 형량을 할 수 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과도기 동안은 법적 책임도 있고 사람들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결정을 참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미래에 인공지능 판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판사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또 기사에 났던 게 뭐가 있냐면 어느 판사가 비행 청소년을 쭉 기록을 보니까 얘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어렸을 때 뭐 가정에 어려운 점이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가 판단할 때 얘는 자기 자존감만 찾아주면 재범은 안 할 거다. 그래서 처벌하는 대신에 법정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나는 소중하다 3번 외쳐라. 그래서 걔가 펑펑 울면서 3번 외치고 그 다음부터 뭐 괜찮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AI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과거의 집안 기록, 그죠? 집안 사정을 쫙 분석해서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을 내리는 AI의 판결을 받는 사람이 나를 공감해서 나를 잘 이해해서 한다고 느낄까요? 의사로 치면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병입니다 하면서 아마 이러면은 좀 어디가 아프실 거고 이런 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세요라는 정서적인 위안을 AI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 사람을 잘 이해하는 거.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아이러니한 게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시작은 뭡니까? 기술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IT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AI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로 마무리가 되느냐?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틀에 갇혀있지만 이런 얘기를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랑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기계가 못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발전하면 사람을 지배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는데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과거 역사를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술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기술로부터 가치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걸 하더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 기술을 투자해서 발전시키는 이유는 그 기술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가치를 가지려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즉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한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쁜 목적으로 기술을 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가치를 느끼는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신에 구체적인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할 때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 세계가 점점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사실은 한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라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아직도 4차는커녕 2차 산업혁명도 진행 중인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많은 비즈니스 기회, 발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꼭 우리나라에만 갖지 말고 글로벌 시각을 갖는 게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 요구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연세대학교 이메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